자, 일단 내신 대비집에 있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의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체크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일단 책을 보면은 단어의 발음 원리와 표기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단어를 발음하고 표기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표준 발음법이고 또 하나는 한글 맞춤법이다 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먼저 표준 발음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를 발음할 때 기준이 되는 발음상의 규칙과 규범이고,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글로 적을 때에 지켜야 할 기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은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발음법인가를 이야기하는 규칙이고,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때 어떻게 적는 것이 바른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표준 발음법의 원리를 설명한 표준 발음법의 제1항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두 번째,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표준어의 실제 발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 표준어의 실제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표준어의 발음인가? 우리 TV에서 아나운서들이 발음하는 것이 표준어의 실제 발음이야. 그런데 우리가 서울말을 쓴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표준어라고 하진 않거든.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라고 한다라는 거야. 우리 그 운수 좋은 날 작품 봤잖아. 거기에 보면은 배경이 서울이야. 그리고 김첨지라고 하는 사람은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지. 근데 김첨지가 무슨 말을 잘 썼어, 거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하층민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언어를 쓰지? 이런 오라질년 막 이런 말 쓰잖아. 그래서 비속어를 잘 쓰잖아. 우리가 무조건 서울말이라고 해서 표준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1920년대와 지금 쓰는 서울말은 차이가 있어. 그래서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의 서울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포커스야. 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서울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이것을 발음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성과 합리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일단 전통성이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말은 역사적으로 이걸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짧게 발음했을 때와 길게 발음했을 때 의미의 차이가 있어. 눈이라고 하는 것도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하는 것의 의미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말과 말처럼 소리의 길이를 구별해 온 것을 전통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전통성이다. 따로 규칙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이것을 마치 의미를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처럼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전통성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합리성이라는 것은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에 따라서 표준 발음을 정한다. 그래서 문법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전통성이라는 것은 소리의 길이처럼 오랫동안 사람들이 써오면서 해왔던 관습적인 습관 같은 것도 표준어를 정할 때, 표준 발음법을 정할 때 허용하는 것으로 보는 거야. 정리하자면 제일 원칙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인데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자. 그런데 전통성이라는 것은 소리의 길이처럼 규칙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암묵적으로 합의해왔던 말의 습관 같은 거고, 또 하나는 바로 규칙을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표준어의 실제 발음과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라는 것을 표준 발음법 제1항으로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 방금 뜻풀이를 했기 때문에 이 뜻풀이도 같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을 살펴볼게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이게 첫 번째이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재열이도 거기 같이 작성하면서 볼게요. 자,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름이나 나무나 하늘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어도 됩니다. 자, 우리 한글과 한자의 차이 중에 한글은 표음 문자예요? 표의 문자예요? 표음이에요? 표의예요? 표음이에요. 우리가 발음하는 대로 적는 것을 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가 소리가 나는 대로 일단은 적는 것이 한글 맞춤법 1항의 제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꽃이나 꽃나무, 꽃과는 각각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했을 때는 꽃이, 꽃나무, 꽃과로 적었을 때 이게 원래 어떤 의미인지 그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원칙이 또 하나 붙었다. 자, 여기서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방금 우리가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이 꽃이라고 했을 때 이 꽃이라고 하는, 자, 요 단어만 볼까? 요 단어는 꽃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얘는 명사이고 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와 조사가 각각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명사와 조사를 각각 어법에 맞도록 소리나는 대로 적지 않고 그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기억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니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선지에서 1, 2, 3, 4, 5가 있는데 기억에 해당하는 것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바르게 묶인 것은 이렇게 문제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나무, 구름,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꽃이, 그 다음에 꽃이, 하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봐요. 쭉쭉. 그럼 정답이 뭐가 되겠어요? 정답은 요게 되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고 얘는 원래 뜻을 밝혀 적은 거고 어법에 맞도록 적은 거고 이런 식으로 짝지어 놓은 거 문제로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정리한 것이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두 문장을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표준 발음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표준 발음법은 웃지 말고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를 뭐라고 했지? 외우세요, 여러분. 잠깐 다시 보고 외우고 1분 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외웠죠? 앞에 보고 한번 다시 볼까요? 자, 표준 발음법은 무엇입니까?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에 무엇을 따르되? 표준어에 무엇을 따르되? 실제 발음을 따르되 무엇과 무엇을 고려한다? 주연아? 전통성은 뭐다? 그치, 말의 길이. 그 다음에 합리성은 뭐다, 예원아? 합리성은 규칙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은 유나야, 뭐다?
그치. 그 기준이 뭐다? 해나야, 한글 맞춤법 뭐야? 한글 맞춤법이요? 표준어를 어떻게 적대? 소리대로 적대. 무엇에 맞도록 한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은 쪽지 시험으로 확인해 볼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표준 발음법의 원리에서 보면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표준 발음이라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꼭 외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에서 무늬의 발음은 무느일까, 무니일까?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발음하는 모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는 의에서 이로 혀가 발음하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발음함에 있어서 4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첫 음절에 오는 의의 경우에는 무조건 발음을 이중모음 의이로만 한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의사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의사로만 발음해야 되고 의문이라고 했을 때도 무조건 이중모음 의문으로만 발음을 해야 한다. 자, 재율이도 쓰면서 같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첫 음절이 아니라 첫 음절 이외 음절, 그러니까 두 번째 이후부터 음절, 그러니까 첫 번째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후부터 음절에 오는 의의 경우에는 의를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모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회의라고 했을 때 회의도 되지만 회의도 허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음을 첫 소리로 갖는 의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로만 발음한다. 자, 우리 초성, 중성, 종성을 배웠기 때문에 첫 소리의 개념이 뭔지 알고 있죠? 자, 예를 들면 희망 같은 경우에는 희망으로만 발음을 해야지 희망, 이중모음 안 된다. 닐리리라고 했을 때 닐릴리, 얘도 닐릴리로만 발음을 해야 한다. 자, 네 번째, 조사의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중모음 의로만 발음을 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의라고 했을 때는 나의도 되지만 쌤 요거 잘못했네요. 자, 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애로도 허용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의라고 했을 때 나의, 나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중모음 의를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에 대한 4가지의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다 외워야 되고요. 자, 선생님 지금부터 아마 정규 시간 해봤을 텐데 요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민주주의의 의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맨 처음에 오는 의의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을 해야 돼요? 발음을 어떻게 할까?
이중모음이야? 아니면 단모음이야? 자, 하나씩 물어봐야지. 예원아, 이 의는 어떻게 발음하지? 두 번째 음절부터 의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정말 모르는 거? 어떻게 해? 일단은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연아, 요 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응? 그렇지. 조사이기 때문에 의로 발음할 수도 있지만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자, 재열아, 여기 오는 의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응? 이? 아니지. 자, 여기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첫 음절에 온 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는 의로밖에 발음을 못한다. 자, 그 다음에 해나야, 마지막에 있는 이 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의로 발음할 수도 있고 이요. 그렇지. 이로도 발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의의 발음에 자, 여러분 4개 한번 다 써보세요. 얘들아 지금 몇 페이지지? 예원아 몇 페이지야? 19페이지. 19페이지? 뒤를 보고 있었구나.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맨 첫 번째 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중모음 의로만 되죠. 2번은요? 유나야 어떻게 해야 돼? 단모음 힘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무니라고 했을 때 얘도 단모음 니로만 되고요. 거의라고 했을 때는 거의도 되지만 거이도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표준 발음법상 야나 예나 여나 예나 와 왜 요 워 왜 유 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한다. 그런데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릴리리, 무니, 띄엄띄엄 얘네들은 이로 발음을 해야 한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에 두 번째부터 오는 의는 이로 발음을 하고 조사의 의는 예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선생님 책에는 여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는 한번 보이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답을 맞춰 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얘는 의사만 되고요. 저, 희, 단모음만 되고 희망의 단모음만 되고 예, 의 또는 예, 이 가능합니다. 친구의, 친구에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우리가 예와 레라고 하는 것은 이중모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예, 레는 무조건 예와 레로만 발음이 됩니다. 이중모음으로만 발음이 돼요. 그런데 그 외에 자음을 촛소리로 갖는 이중모음 예의 경우에는 이중모음 예도 되지만 단모음 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계 했을 때 이중모음으로 쓰지만 얘도 가능하고 해성도 이중모음과 단모음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정리해 보았고요. 이제부터는 받침의 발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받침의 발음으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 여기 받침으로 올 수 있는 거 총 7개가 있습니다. 뭐예요? 7개.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도 배웠고 또 그녀 다리만 보여라고도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 다 지금 빨리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넣어볼게요. 일단 기억으로 올 수 있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자, 밖이 있고요. 니은으로 올 수 있는 건 손이 있습니다. 디귿으로 올 수 있는 게 많지? 다 불러보자. 불러보세요. 낫이 여러 개 있었죠? 시옷 받침, 그 다음에 지읒 받침, 치읒 받침, 티귿 받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샀다 있고요. 그 다음에 히읗 있었습니다. 자, 리을으로 올 수 있는 것은 말 있었고요. 미음으로 올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비읍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숲이 하나 더 있었고요. 이응으로 올 수 있는 것은 강이 있었습니다. 이밖에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갈래 설명한 거 잘못됐네요. 자, 요거는 대표음이 되겠습니다. 받침으로 올 수 있는 대표음. 자, 이러한 자음들 중에서 대표음은 가느다란 물방울이 된다. 자, 그러면 받침 소리가 같은 것끼리 잘 묶였는지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받침 소리로는 7개의 자음만 발음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 자, 예를 들면은 얘가 받침으로 왔거나 또는 어말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말이라는 것은 단어의 끝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갈 발음을 한번 써보세요. 잠깐 에어컨 좀 틀게. 자, 살펴볼게요. 먼저 단어, 목, 받침소리, 기억, 언다, 니은, 여덟, 골, 훌다, 리을, 갑, 비읍, 흑, 기억, 짐다, 미음, 읍다, 비읍. 요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받침으로 올 수 있는 대표음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헛받침이나 쌍자음인 경우에는 가느다란 물방울 7개가 받침의 발음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겹받침의 경우에 봤을 때는 일단은 겹받침은 받침의 발음으로 오는 것이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거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헛받침의 경우에는 어말이거나 또는 자음 앞인 경우에는 가느다란 물방울 7개가 대표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겹받침의 경우에는 어말이나 자음 앞인 경우에 받침이 다른 자음이 2개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대표음이 되느냐가 달라지는데 대표음이 되는 것이 앞에 있는 자음이 대표음이 되기도 하고 뒤에 있는 자음이 대표음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 것이 대표음이 되는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이 대표음이 되는 3가지만 일단 외워본다면 리을 기읍과 리을 미음과 리을 피읍은 각각 뒷자음 기역과 미음과 피읍은 대표음이 될 수 없으니까 비읍으로 바뀌어서 대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3가지를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문장으로 본다면 시를 읊는 닭을 삶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천재적인 닭이지 천재적인 닭을 삶았어. 안타까운 일이야. 시를 읊는 닭을 삶다. 이 문장만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읊다, 닭, 삶다. 이 3가지는 뒤에 있는 것이 대표음이 되는 거야. 얘를 제외하고는 겹받침의 경우에는 얘네는 다 예를 들면 안다, 안타, 여덟, 골, 할다, 없다처럼 앞에 있는 게 다 대표음이 된다란 소리야. 이렇게만 보면 너무나 쉬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물론 얘네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것이 시험 문제에 잘 나와. 그래서 예외까지 적고 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 자, 이제 적으면서 들어볼게요.
예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리을 기억의 경우에는 대표음이 기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용언의 어간 마름의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용언이라는 거는 뭐예요? 용언, 품사에서 보통의 단어들과는 다르게 얘네는 활용을 할 수 있다. 즉 형태의 변화가 있는 것을 용언이라고 했고 형태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 활용이 가능하다. 품사로 본다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자, 유나야. 형태 변화가 가능한 품사 뭐랑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용언에는 뭐가 있지?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 그래서 활용이 가능한 품사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자, 어떤 점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냐면 예를 들면 먹다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무엇일까? 재열아? 먹다는? 동사. 자, 예쁘다는 뭘까? 예쁘다는 품사 뭘까? 얘는 형용사야. 상태나 성질을 말하는 거야. 자, 먹다와 예쁘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모두 다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먹다, 먹니, 먹자, 먹어라처럼 문장이 명령인지 청유인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뀔 때 바뀌지 않는 요 앞에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주연아? 그렇지. 얘를 어간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뒤에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예원아? 어미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얘도 예쁘다, 예쁘고, 예쁜이처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형용사도 안 바뀌는 앞 부분을 어간이라고 부르고 뒤에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용언의 어간에 오는 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오는 음을 얘기하는 거야. 종성을 얘기하는 거야. 자, 어간 마름이라는 것은 어간 종성 또는 어간 받침이라고도 할 수 있어. 자, 어간 받침으로 오는 리을 기역인 경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첫 소리가 기역인 경우에는 리을로 받침의 발음이 된다라는 거야. 원래 리을 기역의 대표음은 기역이라고 했지만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맑게 묽고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기본 형태부터 살펴보면 원래 맑게의 기본형이 무엇일까, 유나야? 맑게의 기본형은? 그렇지. 얘는 기본형은 막다야. 그런데 이 막다라는 기본형에서 맑게, 맑으니 다양하게 변화가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얘가 어간인데 어간에 오는 마름, 즉 어간 받침 리을 기역에 오는 것이 기역인 경우에는 얘가 받침이 리을로 바뀐다는 거야. 그렇다면 막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원래 어떻게 발음해? 리을 기역의 대표음은 기역이니까 얘는 말다가 아니라 막다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말개라고 했을 때는 얘는 어떻게 된다? 리을 기역 다음에 기역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는 말개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본다면 자, 물고의 기본 형태는 뭘까, 해나야? 물고의 기본 형태는 뭘까? 그렇지. 봐. 근데 넌 지금 표준 발음을 안 했어. 자, 원래는 묵다야. 근데 여기에서 또 나눠 본다면 얘가 어간이 되니까 안 바뀌는데 어간 받침 리을 기역 다음에 디귿이 왔어. 그러면 얘는 리을 기역의 대표음이 원래 기역이니까 얘는 원래 어떻게 발음해? 묵다가 되는 거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리을 기역 다음에 개라고 하는 기역으로 그 소리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기역이 아니라 물개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볼게. 자, 이번에는 자, 주연아, 이거 어떻게 발음해? 그러면 얘 기본형은 뭐야?
기본형은 박다지. 자, 이 경우에는 리을 기역의 대표음은 자음 앞에서 기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박다가 되는 거야. 하지만 얘는 리을 기역 다음에 기역이 왔기 때문에 발깨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나 이거 어떻게 발음하지? 그렇지. 우리 닭강정이라고 하지 달강정이라고 안 하지. 자, 그 이유는 뭐야? 리을 기역 다음에 기역이 오기는 했지만 얘는 용언의 어간이다? 아니다. 용언의 어간 받침이 아니다. 얘는 그냥 명사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한다? 닭강정이라고 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한 거예요.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예외였습니다. 그래, 리을 기역 다음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리을 기역의 대표음은 기역이야. 하지만 리을 기역이 용언의 어간 받침으로써 오고 그 다음에 기역이 온 경우는 예외적으로 리을로 발음이 되는 거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예외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뭐지 얘들아? 얘의 대표음은 시를 읊는 닭을 삼다가 아니니까 얘는 뭐야? 앞자음이 대표음이야. 그렇지? 자, 그런데 예외적인 게 있다라는 거야. 뭐냐면 첫 번째는 밥이라는 글자 다음에 오는 소리가 자음인 경우에는 얘는 비읍, 앞자음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밥다, 밥고처럼 밝다, 밝고가 아니라 밥다, 밥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넙정, 넙죽, 넙둥굴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는 모두 다 비읍으로 받침의 발음이 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무조건 해마다 그 어떤 학교든 이 예외는 시험 문제 꼭 하나는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받침의 발음을 정리를 해봤고 자,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거 5번에 있는 거 지금부터 정확한 발음을 괄호 안에 넣어 볼게요. 다 적었죠?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1번에서 먼저 꽃을 어떻게 써야 돼요? 말하기가 어렵지? 자, 선생님 답을 정리해 볼게요. 꽃을 꺾지 마세요. 오리는 다리가 짧다예요, 짧다예요? 다리가 짧다야, 짧다야? 뭐야, 주연아? 짧다야, 짧다야? 짧다? 짧다야? 자, 리을 비읍의 대표는 뭐예요? 리을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밥 플러스 자음, 넙정, 넙정, 넙둥굴 요것만 우리가 비읍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다 앞에 거예요. 짧다입니다. 자, 영화는 아주 재미있다. 다섯째이다.
자, 재열아, 읽다가야, 읽다가야? 읽다가지. 자, 읽다가 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우리가 어근과 접사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었습니다. 용언에서 활용을 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 어간,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했습니다. 어근과 접사는 단어를 분석할 때, 즉 일반적으로 명사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지우개라는 단어, 맨손, 어른스럽다라는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우, 손, 어른 이런 것들이 어근입니다. 자, 그러면 접사라는 건 뭐냐면 혼자 쓰이지 않고, 접사라는 것은 혼자 쓰이지 않고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개, 맨손, 어른스럽다 이런 것들이 다 접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 의미를 담당하지 않고 형식적인 역할만 하는 것을 우리가 접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먹어라는 단어가 있고 먹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먹어는 뭐예요?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있는 먹은 어간이고 어는 어미입니다. 근데 먹이는 명사예요. 이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먹다라고 하는 동사에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먹이 어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는 접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나 어와 같은 것들은 실질적 의미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간이나 어근에 붙어서 형식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형태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누어서 봅니다. 실질 형태소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이고,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주로 붙어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로 조사, 어미, 접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는 있지만 이 형태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단어보다 최소의 의미 단위로서 뜻을 더 쪼갤 수 없는 것을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태소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품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품사에는 총 9개가 있었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고요. 관형사, 부사가 있었고요. 조사, 감탄사, 이 밖에 동사와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최소의 의미로 우리가 형태소를 나누어 본다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중에 자, 조금 나눠 본다면 조사나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조금 차별화돼요. 예를 들면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는 모두 다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감탄사까지. 하지만 이 조사의 경우에는 실질적 의미가 없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와 형용사의 경우에는 실질과 형태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간은 실질적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주연아? 어간은 실질적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한다고? 형태소 까먹었다고? 진짜로? 자, 예원아, 어간은 실질적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먹다 해서 만약에 먹이 빠지잖아. 그럼 그 단어의 실질적 의미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어가는 실질적 의미가 있고 다는 실질적 의미가 없어. 어미는 실질적 의미가 없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용언의 어간까지가 실질 형태소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가 되는 거야? 조사랑 동사와 형용사를 이루고 있는 어미, 접사. 얘네들이 형식 형태소라는 거야. 근데 이 실질 형태소를 너네가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럼 너네는 무엇을 외워야 되냐? 요 세 개만 외우면 돼. 아, 조사와 어미와 접사. 요 세 가지는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구나. 세 개만 외우면 되는 거야. 일단은.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받침의 발음이 어말이거나 자음 앞에 이어지는 것 말고 모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헛받침이나 쌍받침 플러스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 전미사. 얘들아, 이거 세 개 묶어서 뭐라 부른다고? 요거 세 개 묶어서 무슨 형태소? 재열아? 그렇지. 얘네 세 개를 묶어 선생님이 형식 형태소라고 했었어. 자, 헛받침이나 쌍받침 다음에 이어지는 모음인데 이 모음이 조사, 어미, 전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받침은 제 음가대로 대음절 촛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 음가대로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소리에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야. 그대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을 한다라는 소리야. 겹받침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이어지는 조사나 어미나 전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얘는 받침의 자음이 두 개였기 때문에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데 이때 시옷은 된 소리로 발음을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얇은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글자가 빠져있다 얘들아. 하나 채워줄게. 얇은이라는 겹받침이 있었을 경우에는 리을은 남고 비음만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갔고 목소리라고 했을 때는 자, 이 경우에는 시옷이 뒤음절의 첫소리로 옮겨가는데 된 소리로 바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헛받침이나 쌍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는 그대로 옮겨 발음되고 겹받침의 경우에 형식 형태소가 이어지면은 뒤에 것만이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받침이 아, 어, 오, 우, 위 그냥 여러분들 이거 쉽게 모음이라고 해둘게요.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이번에는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실질 형태소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음절 촛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겹받침의 경우에는 아까 앞자음이 대표음이 되기도 하고 뒷자음이 대표음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얘들아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우리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니 없니? 닭을 가두는 곳이지. 실질적 의미가 있는 단어야. 그럼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은 리을 기역은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연음이 되어야 돼. 그러면 리을 기역의 대표음은 원래 뭐라고 했어? 기역이지. 선생님이 아까 실을 읊는 닭을 삶다라고 했지. 그러면은 얘는 기역이 되는 거야. 기역으로 바뀌어서 연음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구, 리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보면 헛받침이나 쌍받침 플러스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여기서처럼
뒤 음절로 소리값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연음이 된다라고 했고, 겹받침의 경우에는 한 개는 남고 그 다음에 하나만 연음이 된다라고 했고, 자, 그리고 받침으로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수의 경우엔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옮겨 발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옆 얼굴 했을 때는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어서 연음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또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 추워요. 아, 추워요. 오케이,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쓰고 꺼줄게. 자, 얘들아, 요거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첫 번째 거. 써볼까? 여백에다가. 자, 먼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오는 게 실질적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지. 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발음돼야 돼? 그대로 제 음가대로 옮겨서 꼬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얘는 대표음 뭘로 바뀌어야 돼요? 치읓의 대표음 뭐였습니까? 치읓의 대표음. 얘들아, 치읓의 대표음 뭐야? 디귿이지.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꼬, 뒤, 애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또 하나.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티읕에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티귿의 대표음 뭐예요? 대표음을 아직 못 외운 거야? 자, 티귿의 대표음 뭐예요? 디귿이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바다래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자, 일단 여기까지 본 다음에 잠깐 10분 쉬고 나서 히읗 받침의 발음으로 넘어갈게요.